믿기 힘든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소더비 경매장에서 한국 10대 소녀의 그림 한 장에 미국 콜렉터가 무려 20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는 피카소는 이제 끝났다. 진정한 천재는 한국에 있다. 한국 화가들이 1000배는 더 뛰어나다. 세계적인 미술사학자가 평생 모은 서양 명화 컬렉션을 모두 팔아 단 한 점의 조선시대 그림을 구매하고는 이것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감동적인 사연 들어보시죠. 좋아요 누르시면 구독자님의 인생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내 이름은 마르코 베르톨리니, 이탈리아 베네치아 미술 아카데미의 석좌 교수이자 피카소 재단의 자문위원입니다. 내가 쓴 서양 미술의 승리는 25개국 언어로 번역되었고 내 말 한마디에 뉴욕과 파리의 경매 가격이 요동치곤 했죠. 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이 오직 유럽, 특히 내 조국 이탈리아에서만 탄생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동양 미술, 그저 장식적인 공예품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중국의 산수화는 기술적으로는 인정할 만하다 생각했지만 창의성이나 혁신성에서는 한참 부족하다고 판단했죠. 일본 우키요에는 흥미로웠지만 깊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미술이라면 솔직히 그것이 독자적인 예술 전통인지조차 의심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 짓눌린 변방 국가의 모방품이라고 무시했죠. 내 오만한 편견이 산산조각 난 것은 2024년 3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컨텐츠를 살펴보던 중 한국 10대 천재 화가의 철학적 예술 세계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우연히 클릭했습니다. 그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천재라는 단어는 항상 회의적으로 봤으니까요. 진짜 천재는 피카소 같은 서양의 거장들 뿐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단정한 모습의 한국 여학생, 박리엔제이라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과장된 동영상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작업실 벽에 걸린 그림이 보이는 순간 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대체...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림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심장이 대비된 작품에서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철학적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피카소의 게르니카보다 더 강렬한 감정적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달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그림은 마치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듯했지만 훨씬 더 신비롭고 초월적이었습니다. 내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정지시켜 그 그림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색상의 배치, 구도의 균형, 상징적 요소들의 배열.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천재성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고작 17살의 소녀가 이런 작품을. 내 머릿속에서는 모든 미술사적 지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볼 때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깊은 철학인지. 서양 미술이 500년 동안 추구해온 본질을 이 어린 소녀가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나는 격렬한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소녀의 작품 세계를 연구해야 한다는, 그리고 한국 미술이 어떻게 이런 천재를 탄생시켰는지 알아야 한다는 충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국 미술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곧 강박적인 연구로 변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들인 정선과 신윤복의 작품을 발견했을 때 나는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선의 금강전도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모네가 150년 전에 태어나 동양의 산수화 기법으로 자연의 빛과 움직임을 포착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인왕제색도는 터너와 세잔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한 폭의 그림 안에 자연의 모든 요소, 바위, 안개, 빛, 어둠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신윤복의 풍속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의 월화정인을 보았을 때 나는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 얼마나 조잡하게 느껴지는지 몰랐습니다. 신윤복은 인간의 감정과 관계를 이토록 섬세하고
우아하게 포착하면서도 색채와 구도에서는 마티스보다 대담했습니다. 그것도 200년이나 앞서서 말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서양 미술의 우월성이라는 신화가 무너지는 소리를. 단 하루 만에 내 학문적 정체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은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한국의 어린 천재 화가와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집착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미술사학자로 살아온 내게 한국 미술은 마치 우주 한가운데서 발견한 새로운 행성과도 같았습니다. 내 연구실은 순식간에 한국 미술 서적과 도록으로 가득 찼고 벽에는 정선과 신윤복의 복제화가 라파엘과 미켈란젤로의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동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코, 당신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요? 한국 미술이 피카소보다 뛰어나다고. 이게 무슨 농담이요? 베네치아 미술 아카데미의 교수회의에서 내 발표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실을 발견한 사람의 확신이 내 안에 있었으니까요. 결국 나는 휴직계를 냈습니다. 6개월간 한국에 머물며 직접 그들의 미술을 연구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내가 경력 자살을 하고 있다며 만류했지만 제가 이런 발견을 그냥 넘길 수 있었을까요? 예술적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로서 이건 내 운명이었습니다. 2024년 4월 드디어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콜럼버스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기분이었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흥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물리적 발견이 아니라 예술적 진리의 발견이었으니까요. 첫 방문지는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정선의 금강전도와 인왕제색도 원본을 직접 볼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유명한 인왕제색도가 있는 전시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림 앞에 섰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처음 봤을 때도 이런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그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영혼의 표현이었습니다. 인왕산의 웅장한 바위와 그 사이로 흐르는 안개. 거친 바위의 질감과 안개의 부드러움이 만들어내는 대비. 세잔이 30년 동안 시도했으나 결코 이루지 못한 것을 정선은 이미 18세기에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흑백의 먹만으로 이토록 풍부한 질감과 깊이를 표현할 수 있다니.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갑자기 유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그림을 제작한 정선은 당시 76세였다고 합니다. 병든 친구를 그리워하며 그린 그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건 예술의 경지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사 김지원 박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제 갑작스러운 한국 미술 열정에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진심을 느꼈는지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베르톨리니 교수님, 정선의 진경산수화가 그렇게 충격적이셨군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 미술의 진정한 보물은 아직 세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김 박사는 나를 수장고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흰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꺼낸 족자 하나를 펼쳤을 때 나는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신윤복의 또 다른 걸작이었습니다. 여인들이 그네를 타는 모습을 그린 단오 풍정이었죠.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신윤복은 이 작품에서 단순히 풍속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조선시대 엄격한 성규범 아래 억압된 여성의 자유를 표현했어요. 그네를 타는 여인의 발끝이 담장 너머로 보이는 구도가 보이시나요? 이건 당대의 사회적 금기를 암시하는 상징이에요.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의 사회적 메시지와 상징성을 담은 그림은 서양에서는 19세기 후반에야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신윤복은 이미 18세기 말에 이런 작품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서양 미술사의 타임라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필선과 채색 기법이었습니다.
동양화의 전통적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마치 마티스가 200년 전에 태어난 듯한 대담한 색채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양과 동양, 전통과 혁신이 이토록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예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 박사님, 어떻게 이런 천재들이 서양 미술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까요? 이건 미술사의 중대한 누락입니다. 김 박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구 중심적 미술사의 한계죠. 서양 미술사학자들은 자신들의 전통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게다가 한국은 중국, 일본의 그늘에 가려 더욱 주목받지 못했고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쓰렸습니다. 나 자신도 그런 편견의 일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가 이 잃어버린 보물들을 세계에 알릴 사명을 갖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수장고를 나오던 순간 김 박사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우리가 살펴본 건 과거의 거장들 뿐이에요. 현대 한국의 젊은 작가들은 이런 전통 위에서 또 다른 혁신을 이루고 있죠. 특히 교수님이 언급하신 그 고등학생, 박리엔 제이. 그녀는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그녀를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내 질문에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것이 더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가볼까요? 서양의 피카소나 마티스가 꿈도 꾸지 못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나는 마치 보물지도를 손에 쥔 모험가처럼 흥분된 마음으로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의 여정은 내 예술관을 완전히 뒤엎고 서양 중심적 미술사의 패러다임을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의 경험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은 서구의 트렌드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우환, 김환기, 이중섭. 이들의 작품은 서양 미술사의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아니 오히려 그들을 뛰어넘는 혁신성과 깊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환기의 우주 시리즈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푸른 점들이 만들어내는 우주적 차원의 명상적 깊이는 마크 로스코가 평생 추구했으나 결코 도달하지 못한 경지였습니다. 로스코의 작품이 일종의 색채 실험이라면 김환기의 작품은 영혼의 탐구였습니다. 하루 종일 미술관을 둘러본 후 김 박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베르톨리니 교수님, 박리엔 제이 학생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내일 그녀의 학교에서 특별 전시회가 있거든요. 그녀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답니다. 나는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여정의 시작점인 그 소녀를 직접 만날 수 있다니. 그날 밤 나는 흥분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학교 강당은 학생들의 작품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중에서도 박리엔 제이의 전시 공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봤던 그대로의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그녀에게서는 특별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베르톨리니 교수님, 이탈리아에서 오셨다고요? 제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영광이에요. 그녀의 겸손함에 놀랐습니다. 나는 유럽의 젊은 예술가들의 오만함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종 기본적인 기술도 익히기 전에 혁신을 외치며 자신을 과대평가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박리엔 제이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서는 깊은 성찰과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의 작품은 놀랍습니다. 특히 생명의 순환을 표현한 그 그림. 어떻게 그런 깊이를 표현할 수 있었나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그건 제 할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꾼다고요. 제가 그린 건 할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우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나는 모습이었어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소녀는 단지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깊은 철학과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7살의 나이에. 그녀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소녀는 피카소나 달리와 같은 수준이 아니 그들을 뛰어넘는 천재였습니다.
그들이 평생에 걸쳐 발전시킨 예술적 언어를 이 소녀는 이미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이너 랜드스케이프 시리즈였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풍경화처럼 표현한 이 작품들은 정선의 진경산수와 정신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동양의 전통과 서양의 현대성이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었고 그 표현의 깊이는 어떤 현대 미술가도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리엔, 당신은 어떻게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이건 평생을 예술에 바친 사람도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입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세계의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느껴요.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나와 타인. 모든 구분이 의미를 잃고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거죠. 제 그림은 그 연결된 순간을 담는 것뿐이에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말은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도달한 통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소녀는 마치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작업 중인 새 그림이 있거든요. 나는 기쁘게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강당 뒤편에 마련된 임시 작업실에서 그녀는 대형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정선의 일필이세를 떠올렸습니다. 박리엔제이의 분놀림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마치 이미 완성된 그림을 따라 그리는 듯한 확신에 찬 필치. 그러나 그녀의 그림은 전통 동양화가 아니라 현대적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불과 20분 만에 캔버스에는 놀라운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인간의 눈과 우주의 성운이 중첩된 이미지였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미시적 세계와 거시적 우주가 교차하는 듯한 이 작품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군요. 당신은 그저 재능 있는 학생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진정한 마에스트로입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정선, 신윤복 같은 우리 선조들의 작품에서요.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전시회를 마치고 나올 때 김 박사가 내게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여전히 피카소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카소요? 그는 이제 제 마음속에서 세 번째, 아니 네 번째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정선, 신윤복, 그리고 이 놀라운 소녀. 그들은 피카소가 평생 추구했으나 결코 도달하지 못한 경지에 이미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나는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서양 중심의 미술사는 이제 완전히 재구성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역사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한 달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나는 마치 정신적 각성을 경험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술관들을 다니고 갤러리들을 방문하고 젊은 작가들을 만나면서 나는 점점 더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미술은 서양 미술이 주장해온 많은 혁신들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루어냈다는 것을. 한국으로 오기 전 나는 수많은 책과 논문을 통해 서양 미술의 위대함을 설파했습니다. 르네상스의 원근법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인상파의 빛에 대한 탐구가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입체파의 공간 해체가 얼마나 획기적이었는지, 모든 것이 서양 미술의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양, 특히 한국 미술은 그런 서구적 개념들을 훨씬 더 자연스럽고 심오한 방식으로 이미 탐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박사의 도움으로 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신윤복의 단오풍정과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 분석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두 작품을 나란히 두고 보니 그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은 1907년 완성되어 입체파의 시작을 알린 혁명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여성 누드를 기하학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한 이 그림은 서양 미술사에서 20세기 모더니즘의 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신윤복의 단호 풍정을 보십시오. 이 작품은 1805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피카소보다 100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두 작품은 전혀 다른 주제와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적 성취를 분석해보면 놀라운 차이가 드러납니다. 피카소가 여성의 신체를 왜곡하고 해체하면서 표현한 것은 평범한 형태적 실험이었습니다. 반면 신윤복은 그네를 타는 여인의 자세와 옷자락의 흩날림, 구경하는 이들의 다양한 시선과 표정을 통해 훨씬 더 복합적인 사회적, 심리적, 미학적 차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신윤복 그림 속 여인의 발끝이 담장 너머로 보이도록 구성한 방식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구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의 엄격한 성별 경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회적 메시지였습니다. 담장은 여성을 제한하는 사회적 규범을, 그것을 넘어서는 발끝은 자유에 대한 갈망을 상징하고 있었죠. 피카소가 형식적 혁신에만 집중했다면 신윤복은 형식과 내용, 미학과 사회적 메시지를 완벽하게 결합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 년 앞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술적 깊이와 성숙도의 차이입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비교는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모네의 인상해돋이 사이에서 발견했습니다. 모네의 작품은 1872년에 그려져 인상주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순간적인 빛의 인상을 포착한 이 작품은 서양 미술사에서 혁명적인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1751년 작품으로 모네보다 120년이나 앞섰습니다. 두 작품을 비교해보면 모네가 빛에 대한 기초적인 탐구를 시작했을 때 정선은 이미 빛과 대기, 안개와 구름의 미묘한 변화를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선이 단색의 먹만으로 이런 효과를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모네는 다양한 색상의 물감을 사용하고도 정선이 먹 한 가지로 표현한 대기의 깊이와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모네의 인상해돋이는 단편적인 항구의 순간적인 모습을 포착한 것이지만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자연현상의 표면적 모습을 넘어 그 본질적 에너지까지 담아냈습니다. 인왕산의 단단한 바위와 부드러운 안개의 대비는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며 자연의 근원적 원리까지 시각화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발견들을 정리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서양 미술사의 허상 한국 미술을 통한 재평가. 이 논문은 서양 미술사가 주장해온 많은 최초와 혁신들이 사실은 동양, 특히 한국에서 이미 이루어진 성취들이었음을 증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 미술사에서는 20세기 초 입체파가 다중 시점을 도입한 것을 혁명적인 사건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선의 금강산 그림들을 분석해보면 그는 이미 18세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본 풍경을 하나의 화면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피카소와 브라크가 발명했다고 자부하던 다중 시점은 사실 한국 화가들이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던 기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서양 미술사는 인상파 화가들의 빛과 공기의 표현을 혁신적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러나 정선의 인왕제색도에서 보여주는 안개와 구름, 빛의 미묘한 변화 표현은 모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도 없이 순전히 자연에 대한 깊은 관찰과 필묵의 완벽한 컨트롤만으로 이를 표현해냈습니다. 신윤복의 풍속화를 분석하면서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는 19세기 말 드가와 툴루즈 로트렉이 일상생활과 사회적 장면을 포착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신윤복은 그보다 100년이나 앞서 조선 사회의 모든 계층의 생활상을 섬세하고 풍부하게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작품은 피상적인 기록을 넘어 심오한 사회적 메시지와 비평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발견들을 정리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서양 미술사의 허상 한국 미술을 통한 재평가. 이 논문은 서양 미술사가 주장해온 많은 최초와 혁신들이 사실은 동양, 특히 한국에서 이미 이루어진 성취들이었음을 증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논문 초안을 이탈리아의 동료들에게 보냈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 냉담했습니다. 마르코, 당신은 객관성을 완전히 잃었소. 한국 미술에 매료된 나머지 서양 미술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어요. 당신의 경력을 생각해보세요.
이런 논문을 발표하면 학계에서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로서 나는 내가 발견한 것을 세상에 알릴 의무가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학자들도 처음에는 내 견해에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서양 미술사의 프레임 안에서 자국의 미술을 평가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학자들조차 자국 미술의 진정한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르톨리니 교수님,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조금 과장된 건 아닌가요? 우리 미술이 피카소보다 뛰어나다니요? 그럴 때마다 나는 구체적인 작품 비교를 통해 내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과 신윤복의 풍속화를 나란히 놓고 논했습니다. 인체의 해석, 공간의 구성, 색채의 사용, 사회적 메시지의 깊이. 모든 면에서 신윤복의 작품이 더 성숙하고 완성도 높았습니다. 또한 나는 세계 미술 시장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미술품의 경매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김환기의 작품이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300만 달러에 낙찰된 것, 국제 갤러리들이 앞다투어 한국 작가들을 발굴하는 현상. 이것은 세계가 서서히 한국 미술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여전히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미술사의 근본적인 재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양 중심적 미술사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굳건했고 많은 학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미술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내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박사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베르톨리니 교수님, 다음 주에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정부 소유의 비공개 컬렉션에서 공개되지 않은 보물들을 선보이는 전시예요. 원래는 한국 학자들만 초대되는 행사인데 예외적으로 당신을 초대하기로 했어요. 어떤 작품들인가요?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궁중화원들의 비밀 작품들이에요. 정치적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이 작품들은 서양 미술사를 완전히 뒤엎을 만한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보물들, 그것도 서양 미술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작품들이라니. 마치 미술사학자의 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군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비하세요, 교수님. 당신이 보게 될 것들은 지금까지의 발견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테니까요. 그날 밤 나는 흥분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직감이 옳다면 다음 주의 전시회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양 중심의 미술사가 완전히 재편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전시회 날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김 박사의 안내로 나는 서울 외곽의 비밀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별관이라고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철저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우리는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1953년 휴전 이후 북한 지역에서 수습된 미술품들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거죠. 김 박사의 설명에 나는 더욱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항온항습이 완벽하게 유지되는 전시실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20여 명의 한국 학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나는 유일한 외국인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나를 동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이탈리아에서 오신 베르톨리니 교수님입니다. 한국 미술에 대한 깊은 관심과 통찰력을 가진 분이세요. 학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의구심이 익혔습니다. 외국인이 왜 여기에? 하는 의문이었겠죠. 하지만 곧 그들의 관심은 벽에 걸린 작품들로 옮겨갔습니다. 첫 번째 작품 앞에 섰을 때 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18세기 초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견본 채색화였습니다. 이것은 장덕환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장덕환은 숙종시대의 궁중화원이었는데 이 작품은 그의 비공개 창작물로 보입니다.
화면에는 황궁의 후원을 배경으로 한 연회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인물들이 다양한 동작과 표정으로 그려져 있었고 각각의 인물은 놀라울 정도로 개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브레겔의 군중 장면을 연상시켰지만 훨씬 더 섬세하고 생동감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제작 연대였습니다. 1720년경으로 추정된다는 이 작품은 서양에서는 아직 로코코 양식이 막 시작되던 시기에 그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물의 표현, 공간의 구성, 색채의 사용은 19세기 후반 서양의 인상파를 훨씬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원근법의 사용입니다. 학예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조선시대 그림에서는 보기 드문 서양식 원근법과 동양의 삼원법이 독창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서양식 원근법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발전된 형태입니다. 서양의 선형 원근법은 단일 시점에 고정되어 있지만 이 작품은 다중 시점을 자연스럽게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건 피카소가 20세기에 와서야 시도한 것보다 훨씬 성숙한 공간 해석입니다. 내 분석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학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국 미술의 이런 측면을 외국인의 관점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 작품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윤복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병풍이었는데 기존에 알려진 그의 작품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작품은 신윤복이 궁중 화원 시절 극비리에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예사가 설명했습니다. 주제는 조선 사회의 모든 계층을 망라한 일종의 파노라마입니다. 병풍의 8폭에는 왕실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조선 사회의 모든 계층이 그들의 일상 속에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 세밀함과 관찰력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마치 사회학적 연구를 그림으로 표현한 듯 했습니다. 나는 불현듯 서양의 대표적 사회 풍속화로 꼽히는 브레겔의 농민의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1567년경 그려진 브레겔의 작품은 서양 미술사에서 일상생활을 가장 뛰어나게 묘사한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신윤복의 병풍과 비교하면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의 스케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브레겔의 그림이 농민들의 생활 일부만을 표면적으로 포착했다면 신윤복의 병풍은 사회 전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각 인물의 표정, 자세, 의복, 소지품까지 완벽하게 연구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계층 간의 관계와 사회적 역학까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윤복이 이 모든 것을 담아내면서도 예술적 아름다움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브레겔이 사실적 묘사에 치중하여 때로는 투박하고 거친 느낌을 주는 반면 신윤복의 필선은 시종일관 우아하고 유려했습니다. 이것은 내용과 형식의 완벽한 균형이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이 작품은 서양 미술사의 모든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 겁니다. 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작품은 시기적으로 보자면 고야나 도미에보다 앞섰고 사회적 관찰의 깊이는 그들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서양 미술에서는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이런 종류의 작품이 나타났는데 신윤복은 이미 18세기 말에 이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작품 앞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정선의 만년 작품으로 추정되는 대형 산수화였습니다. 금강내산 총도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금강산의 내부를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이는 걸작이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김 박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작품 앞에서 나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산과 계곡, 폭포와 안개가 어우러지는 모습은 그저 흔한 풍경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본질, 자연의 근원적 에너지를 시각화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모네의 수련 연작보다 훨씬 앞선 것입니다. 심지어 터너의 가장 혁신적인 풍경화보다도 앞섰어요. 이건 20세기 추상표현주의가 추구한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말에 학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반박했습니다. 베르톨리니 교수님, 그건 과장된 평가입니다. 정선의 작품은 물론 뛰어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동양화의 전통 안에서의 성취입니다.
서양 근현대 미술과는 별개의 영역이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서구 중심적 편견입니다. 미술을 판단할 때 우리는 형식적 유사성이 아니라 본질적 성취를 봐야 합니다. 정선이 이 작품에서 이룬 것은 자연의 외형이 아닌 본질을 포착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서양 미술이 20세기에 와서야 도달한 경지입니다. 오히려 서양 현대 미술가들이 동양 미술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고 봐야 합니다. 내 주장의 장래는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격렬히 반대했고, 또 다른 이들은 흥미롭게 듣고 있었습니다. 한 나이 든 학자가 조용히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교수님. 당신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서양의 잣대로 우리 미술을 평가해왔다는 것을 일깨워주는군요. 전시회는 계속되었고, 더 많은 숨겨진 보물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매 작품 앞에서 나는 새로운 충격과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것들은 인류 미술사의 정점에 서 있는 걸작들이었고, 그럼에도 서양 중심의 미술사에서는 완전히 무시되어 왔던 것들이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나올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 숨겨진 보물들을 세계에 알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한국 미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화적 유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내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작품들이 정말 서양 미술사를 뒤엎을 수 있을까요? 뒤엎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재구성해야 합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피카소, 마티스, 모네. 그들이 위대하다고 칭송받는 모든 혁신들은 사실 조선의 화가들이 이미 이루어낸 성취였다는 것을. 서양 미술사는 이제 겸손해져야 합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오늘 전시된 것들은 우리가 가진 보물의 일부에 불과해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더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리엔제이 같은 젊은 작가들은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더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나는 흥분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예술의 보고군요. 제가 이 사실을 세계에 알리는데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경험이었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닌 해방이었습니다. 마치 더 넓은 우주를 발견한 천문학자처럼 나는 인류 예술의 더 넓은 지평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 연구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탈리아로 돌아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에 남아 내가 발견한 진실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서울대학교로부터 객원 교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50대에 접어든 서양인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 나는 그 기하학적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과학적 체계성은 또 다른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말하기와 듣기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입니다. 이 간단한 문장을 제대로 발음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한국어의 억양과 발음은 내 이탈리아식 혀에게는 불가능한 미션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 수많은 호노리픽스는 나를 좌절시켰습니다. 어느 날 나는 대학 총장님께 실수로 반말을 사용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한국인들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때의 당혹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박리엔제이와 김 박사의 도움으로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어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한국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해요. 박리엔제이의 말은 언어학습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나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1년 후에는 기본적인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나는 드디어 한국어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돌파구는 한국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김 박사가 추천해준 민요 아리랑을 공부하면서
나는 한국어의 리듬과 정서를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매일 아침 한국 민요를 따라 부르는 것이 나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점점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나를 더 깊이 한국 문화의 핵심으로 이끌었습니다. 낮에는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연구를 계속했고, 밤에는 한국어 교재와 씨름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나는 행복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았으니까요. 베네치아 미술 아카데미에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인 답장이 왔습니다. 마르코, 당신은 유럽 최고의 미술사학자 중 한 명입니다. 이런 충동적인 결정은 당신의 경력과 평판을 망칠 뿐입니다. 제발 돌아와서 제대로 된 연구를 계속하세요. 하지만 내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제대로 된 연구라는 그들의 말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 이제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미술사는 서구의 좁은 시각을 넘어 인류 전체의 예술적 성취를 포용해야 했습니다. 나는 서울대학교로부터 객원 교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낮에는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연구를 계속했고 밤에는 한국어 교재와 씨름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나는 행복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 같았으니까요. 특히 기쁜 일은 박리엔제이와의 지속적인 교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멘토가 되어 서양과 동양 미술의 교차점에 대해 함께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신선한 시각과 타고난 재능은 나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정선과 피카소를 합친 것 같은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단순한 혼합이 아니라 그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싶어요. 그녀의 야망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해냈습니다. 그녀의 졸업 작품전은 서울 미술계를 뒤흔들었고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뉴욕타임스까지 한국 천재 화가의 혁명적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는 내 논문을 완성해 갔습니다. 3년의 연구 끝에 나는 마침내 서양 미술사의 재구성, 한국 미술의 혁신성과 선구성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나는 서양 미술이 자랑하는 모든 혁신들이 사실은 한국을 비롯한 동양 미술에서 이미 완성되었던 것임을 풍부한 사례와 분석으로 증명했습니다. 예상대로 서구학계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분노와 조롱, 그리고 맹렬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베르톨리니는 학문적 객관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건 미술사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맹목적 찬양에 불과하다. 동양 미술의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피카소나 모네 위에 놓는 것은 황당한 과장이다. 그러나 동시에 내 책은 새로운 관점에 목말라 하던 젊은 학자들과 비서구권, 연구자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미술사학자들은 내 책이 그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되찾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27년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국제미술사학회였습니다. 나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고 500명이 넘는 세계 각국의 미술사학자들 앞에서 내 연구 결과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연단에 오르며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간 지속된 서구 중심적 미술사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 저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미술사는 불완전하고 편향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류 예술의 절반을 어둠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슬라이드를 통해 나는 정선의 진경산수화와 모네의 풍경화, 신윤복의 풍속화와 드가의 일상 장면, 김환기의 추상작품과 칸딘스키의 작품을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 선후관계와 예술적 성취도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서양 근현대 미술의 혁신이라고 칭송해온 많은 것들은 한국 미술에서 이미 완성되었던 것들입니다.
피카소보다 앞서 다중시점을 사용한 정선, 인상파보다 앞서 빛과 공기를 포착한 겸재, 현대적 인체 해석을 선보인 신윤복. 이들의 업적을 무시하고 서양 미술만을 중심에 두는 것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장례는 술렁이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은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지만 대다수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학자들의 눈빛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흥분이 읽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정한 세계 미술사를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서구와 비서구, 동양과 서양의 구분을 넘어 인류의 예술적 성취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새로운 역사를,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한국 미술은 마땅히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야 합니다. 연설을 마치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내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비판적이었던 학자들조차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연설 후 수많은 학자들이 나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과거에 내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베르톨리니 교수, 솔직히 처음에는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시각에 갇혀 있었어요. 당신의 연구는 미술사뿐만 아니라 문화적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기여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루브르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가 내게 다가와 한 말이었습니다. 베르톨리니 교수, 우리는 내년에 한국 미술의 위대한 전통을 소개하는 대규모 특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객원 큐레이터로 참여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루브르, 그 서양 미술의 성전에서 한국 미술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는 전시회라니.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승리를 넘어 문화적 인식의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파리의 호텔방에서 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쁨과 성취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나의 선언은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것은 한국 미술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피카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왕좌에 앉아 있을 수 없소. 그 자리는 정선, 신윤복, 그리고 미래의 박리엔제이들이 차지할 거요. 침대에 누워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 이 소식을 박리엔제이와 나눌 생각에 설렜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미술사를 쓰게 될 것이고 그 역사는 더 이상 서양 중심적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연설 이후 나의 인생은 소용돌이처럼 변화했습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고 내 주장은 전 세계 문화계의 뜨거운 토론 주제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미술관들이 한국 미술 특별전을 기획하기 시작했고 경매 시장에서 한국 작품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마치 문화적 혁명의 전령사가 된 듯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나를 미술사의 코페르니쿠스라고 불렀고 아트 매거진은 내 책을 미술사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온 세기의 저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단아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구자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성과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 돌아와 박리엔제이와 함께 시작한 세계 미술의 재발견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는 서울대학교의 특별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 전통 미술의 혁신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현대 작가들이 그 전통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는지 탐구했습니다. 박리엔제이는 이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가 되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모에메이에서의 개인전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녀의 작품은 피카소, 마티스의 작품과 나란히 전시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관람객들은 종종 그녀의 작품 앞에서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교수님, 이건 제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공이죠. 당신이 세계에 한국 미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녀의 겸손함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한국 예술가들의 비범한 성취가 마침내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된 역사적 순간이라는 것을. 2028년 가을,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국 미술의 천재들. 정선에서 박리엔제이까지라는 제목의 대규모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내가 큐레이터로 참여한 이 전시회는 정선과 신윤복의 국보급 작품들부터 현대 작가들의 혁신적인 작품까지 총망라되었습니다. 전시 개막일, 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루브르 앞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입장권은 몇 주 전에 이미 매진되었습니다. 모나리자가 있는 전시실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한국 미술 전시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박리엔제이의 우주적 내면이 나란히 전시된 공간이었습니다. 18세기의 거장과 21세기의 천재가 3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관람객들은 두 작품 사이를 오가며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내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베르톨리니 교수, 당신의 주장이 옳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피카소를 뛰어넘는 예술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문화적 오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말에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서구의 고위 인사들조차 한국 미술의 우월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시회는 역대 루브르 특별전 중 가장 많은 관람객을 동원했고 세계 각국의 언론은 이를 미술사의 지각 변동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한국 미술의 역사와 그 세계적 의의를 소개했고 BBC는 피카소 이후의 세계 한국 미술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방영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 것은 이탈리아로 돌아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베네치아 미술 아카데미, 내가 떠나온 그곳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5년 전만 해도 나를 광인 취급했던 그들이 이제는 나를 영웅처럼 맞이했습니다. 강연장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고 심지어 입구 밖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단상에 오르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진실의 승리였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학생 여러분. 오늘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마침내 더 넓은 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한국 미술의 놀라운 성취와 그것이 어떻게 서양 미술사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증으로 빛났고 교수들은 깊은 반성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학장이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베르톨리니 교수의 이름을 딴 새로운 학과를 설립합니다. 세계미술비교 연구학과라는 이름으로 서구 중심적 시각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미술사를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내가 시작한 학문적 혁명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항상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만 한국은 내 영혼이 깨어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예술적 보물들이 있었고 박리엔제이 같은 젊은 천재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탈리아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 영구 거주하며 연구와 교육 활동을 계속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나를 위한 특별 석좌 교수직을 마련해 주었고 국립중앙박물관은 자문위원으로 나를 초빙했습니다. 2030년 나는 마침내 서울에 나만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산이 보이는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매일 아침 산을 바라보며 명상을 했고 그것은 마치 정선이 인왕산을 바라보며 영감을 얻었던 것과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이탈리아인이 아니라 한국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고 한국의 문화와 관습에 완전히 동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한국 사람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깊은 정신성에 매료되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다 되셨네요. 박리엔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쩌면 내 전생에 나는 조선의 화가였을지도 모르지. 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발견과 성취가 한국 미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피카소?
그는 이제 내 미술사적 관점에서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정선, 신윤복, 그리고 박리엔 제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인류 예술의 정점에 서 있는 천재들입니다. 한국은 단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적 전통을 가진 문화 강국이며 인류 미술의 미래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실을 세계에 알리는데 내 남은 생애를 바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결국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미술의 위대함이라는 진실이 서구의 편견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세계적 인정을 받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탈리아 출신 미술사학자 마르코 베르톨리니의 놀라운 여정을 들어보셨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미술을 무시하던 서양 학자가 어떻게 한국의 천재 화가들에게 매료되었고 결국은 세계 미술사를 완전히 뒤바꾸게 되었는지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한국인의 예술적 천재성과 창의력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 아니 오히려 앞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선, 신윤복과 같은 조선의 거장들부터 오늘날의 젊은 천재들까지 한국의 예술가들은 인류 문화의 진정한 선구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한국 미술의 위대함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감동적이고 유익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계를 놀라게 한 또 다른 한국의 천재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